2025년 여름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곧 매일 밤 적에게 1000대 이상의 장거리 드론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크리스티안 프로이딩 소장, 독일 국방부 기획 및 지휘 참모장, 로버트 브로브디 소령,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지휘관, 그리고 전쟁 연구소 모두 러시아가 11월까지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간 장거리 공격 횟수를 극적으로 늘린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였고, 공경에 처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가 5월 16일과 17일 모스크바와 13개 지역을 대규모로 공격한 것은 러시아 수도를 겨냥한 가장 규모가 크고 파급력이 큰 공격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많은 러시아인들의 일상에 전쟁이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권에게 이번 공격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 큰 공격이 더 자주 일어날지 예측하려는 필사적인 움직임을 촉발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장거리 제재가 모스크바에 혼란을 일으킨 방식과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이딩과 브로브디는 자신들의 예측, 즉 1000대의 러시아 드론이 몇 달 안에 매일 밤 우크라이나를 공포에 몰아넣을 것이라는 말이 크게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 숫자를 단 한 번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뿐입니다. 5월 14일과 15일 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1560대가 넘는 드론을 발사했으며 공격의 대부분은 5월 14일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야간 공격 드론의 수는 실제로 1월 이후 증가해왔지만 밤마다 1000대에 근접한 적은 없습니다. 1월에는 평균 143대가 발사됐고 2월에는 평균 180대, 3월에는 197대, 4월에는 240대가 발사됐습니다. 5월에는 1일 평균이 약 185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는 매일 밤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기보다는 드론을 비축해 가끔 대량 공격을 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예측과는 거리가 멀며,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1000대의 드론 공격 있을까봐 걱정하는 쪽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그 숫자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발사하는 드론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하는 드론의 수 차이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은 5배로 증가했습니다. 3월이 되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1일 평균 타격 횟수와 맞먹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수를 넘어 하루 평균 230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드론 발사 수가 중요합니다. 드론이 격추돼도 제한된 대공 미사일을 소모하게 됩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처럼 드론의 90% 이상을 격추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는 주로 대공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장거리 타격 드론을 격추하고 있습니다. 곧 보시겠지만 대공 미사일은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격추된 드론 수보다 중요한 것은 드론이 타격 가능한 목표 범위와 실제로 목표를 성공적으로 타격한 드론 수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우크라이나의 타격 효과도 인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드론은 이제 모스크바에서도 정기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서 한 나라의 부와 권력이 수도와 그 주변에 집중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와 러시아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러시아 출신 미국 거주 작가 겸 분석가 엘비라 바길은 최근 에세이에서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정치적, 감정적 중심지라고 설명합니다. 수년 동안 국경 지역들은 전쟁과 훨씬 더 가까이에서 살아왔습니다. 벨고로로드, 쿠르스크, 브란스크 등은 폭발음을 듣고 화재를 목격했으며 대피를 겪었고 전선이 심리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전쟁은 결코 초상적이지 않았다고 그녀는 썼다. 하지만 러시아에선 지역들이 국가 운영에 발언권이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모든 권력이 모스크바에 집중됩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주변 지역의 고통이 배경소음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드론이 모스크바 영공에 도달하면 감정의 균형이 바뀝니다. 모스크바는 안전지대여야 했기 때문이죠. 이번 달 초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모스크바 공격은 그 안전지대도 더는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모스크바 시민, 러시아인, 지도부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공격이 러시아의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이번 주 러시아 조종사 및 항공기 소유자 연합, 즉 AOPA의 발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6월 초 단 며칠 만에 모스크바 비행정보구역 FIR대에서 16,732피트 이하 고도에서의 모든 민간 항공기 비행이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은 벨라루스와의 국경,
서쪽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비행정보 구역, 북쪽에 상트페테르부르크 FIR, 북동쪽에 예카테린부르크 FIR, 동쪽과 남동쪽에 사마라 FIR, 그리고 러시아 남부에 설정된 임시 통제구역까지 확장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부분 러시아인들이 예상 못한 결과입니다. 모스크바와 러시아 중심부 상공의 적어도 항공기 운항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이제 이륙과 착륙 시를 제외하면 지정된 고도 덕분에 여객기는 여전히 비행 금지 구역 상공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민간 여객기는 일반적으로 연료 효율성 증가, 악천후 회피, 그리고 이 고도가 제공하는 추가 안전 여유 때문에 3만에서 4만 2천 피트 사이의 고도에서 순항합니다. 하지만 비행 금지 구역은 이런 비행기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 금지 규정에는 실제로 공항으로 가는 정기 및 전세 여객기 운항에 대한 예외가 제공됩니다. 이 제한은 의료 후송, 방역 항공, 항공 방제 작업, 인프라 모니터링, 그리고 정부 계약에 따른 비행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치는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더 효율적으로 격추하도록 영공을 비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보통 16,700 피트 이하로 비행합니다. 파이어포인트, FP1RS1 바스 개조된 UJ-22 에어본 등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장거리 타격 드론은 1600, 9800 피트에서 운용되며 이는 제한 고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 드론이 레이더를 피하고 S400, S300과 같은 고고도 방공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판치르와 토르 같은 단거리 시스템과 시각적 탐지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방식은 드론 군집에 대해 훨씬 덜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큰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다층 방공 시스템이 약화됐고 우크라이나의 잦은 공격으로 방공 시스템이 더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공 시스템 약화는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 독일의 아이리스-T, 그리고 러시아의 S300과 S400 같은 전통적인 방공 시스템이 드론 방어 시스템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미사일 한 발 생산에 수십만, 수백만 달러가 드는 고가 장비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생산에 시간이 많이 듭니다. 수만 달러짜리 드론을 격추하려고 막대한 비용을 쓰거나 매달 수백 대 생산되는 드론 때문에 무기고를 소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인 전쟁은 이 딜레마를 더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으며 우크라이나 대공 방어망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에피퓨리 작전 전에도 우크라이나는 PAC-3 미사일 확보에 이미 어려움을 겪으며 패트리어트 미사일 비축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구할 수 있는 물량이라면 뭐든 필사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5월 초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 유리 이그나트는 현재 일부 부대와 포대의 발사대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도 완곡히 말한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공급 문제로 인해 미사일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나삼스, 아이리스-T 시스템용 미사일을 동맹국에 한 번에 5, 10발만 요청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2025년 우크라이나에 700발 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방어해야 할 장거리 미사일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넵튠, 플라밍고 등 신형 미사일 생산을 늘리면 상황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비교적 수월했으며 원한다면 S300과 S400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드론에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발당 3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에 이르는 미사일을 훨씬 저렴한 드론에 발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나 미국 혹은 그 누구에게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내에서 다양한 대드론 시스템을 개발하고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등 파트너 국가에서 개발 중인 수많은 시스템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서 이 문제에 적응해 왔습니다. 거의 매주 새로운 이동식 발사 시스템, 드론 요격 시스템, 지향성 에너지 시스템 또는 기타 혁신적인 기술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대체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출발이 느렸고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강화되면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여전히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드론의 수로 인해 방어력이 점점 약화되고 더 많은 드론이 방어망을 뚫고 들어와 핵심 인프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신 소식에 대한 이 심층 분석을 즐기고 계신가요? 바로 이것이 저희 더 밀리터리 쇼에서 하는 일입니다. 매일 가장 중요한 군사 및 지정학적 소식에 대한 업데이트와 분석을 제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것이 중요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크라이나 분석가 오보스와 인포메이션 레지스턴스는 러시아의 방공망을 분석하고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의 방공망을 점점 더 성공적으로 뚫을 수 있는 4가지 주요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첫째, 그들은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방공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026년 봄 기준으로 모스크바는 2겹의 촘촘한 방공망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도심 내 여러 방공 포지션과 모스크바 광역지역에 다양한 교전구역도 있습니다. 즉, 총 4겹의 방공망이 구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오신트 분석가들에 따르면 수도와 그 주변에 약 130개의 방공진지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부 방공망의 주축은 약 100대의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과 소수의 토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특별히 배치된 것입니다. 이들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 25개의 S-400포대에 의해 보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처럼 공군으로 드론을 격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F-16과 미라주 2000 전투기, 그리고 Mi-8, 17, Mi-24, 35 헬리콥터에 장착된 기관포와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러시아도 SU-35, SU-30SM, 미그-31 전투기와 KA-52, Mi-28 헬리콥터를 이용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욜카, 수동 발사 요격 드론과 자크-30 시타델, 주바, 타이탄과 같은 새로운 이른바 첨단 대드론 시스템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발사된 우크라이나 드론 중 약 10% 정도가 여전히 방어망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 오보즈레바틀은 모스크바의 4종 방공망이 구축되고 러시아 내 최고 방어 밀도를 가졌어도 모든 표적을 요격하기엔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구축된 방어망에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틈과 취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오신트 팀이 지적한 두 번째 요인, 즉 탄약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말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러시아 생산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타격이 적의 방공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미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과 타격 자산을 막기 위한 미사일 부족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가 도심 방어에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은 판치르입니다. 하지만 2월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주요 판치르 시스템의 절반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도 역시 손실을 인정하는 듯합니다. 4월 초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군사 블로거 단체 중 하나인 리바르는 수만 발의 판치르 미사일을 무에서 창조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썼습니다. 이는 분명히 부족 현상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채널은 러시아 방공미사일 부대가 한계까지 몰리고 있으며 탄약을 빠른 속도로 소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바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처럼 기동 화력조와 요격 드론 운용팀에 중점을 두는 등 대드론 전략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욜카와 다른 시스템의 도입은 러시아 분산복합체의 일부 요소들이 같은 방식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늦고 부족한 대응 아닐까요? 세 번째로 지적된 요소는 보즈로바르텔이 기술적 후진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부 러시아 방공 시스템, 특히 판치르가 사격 통제 시스템, 유도, 레이더, 표적 포착, 추적 및 표적 파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판치르가 여러 기술적 문제로 임무 수행이 매우 어렵고 제재로 인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근거리 드론 대응 수단을 탑이나 건물 옥상에 배치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로 인한 효율성 향상은 미미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군사 사이트인 밀리타르니에서 실시한 별도의 분석은 그 진술의 두 번째 부분을 어느 정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격 이후 모스크바 방공망에 대한 최근 분석에서 그들은 판치르가 2가지 주요 방공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합니다. 크레인으로 시스템을 들어올려 배치하는 콘크리트 진입로와 금속 타워가 있는 흙두기입니다. 이 시스템들을 지상보다 높게 올리면 레이더 지평선이 넓어지고 저고도의 작은 표적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그들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리바르도 판치르의 비효율성 주장에 반대합니다. 지난해 6월 그들은 SMO, 즉 특별 군사 작전 이전에는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된 후 이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인 체계가 되어 러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공 시스템이 되었고 공격 드론까지 격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판치르의 새로운 미사일 구성, 즉
드론 군집 대응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48개의 미니 미사일 탑재와 판치르 SMD 변형 도입을 효율성 향상의 증거로 지적합니다. 이는 고정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비슷한 소형 미사일을 쓰는 시스템의 미니 버전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발전이 기술적 후퇴처럼 들리지는 않지만 이 새롭고 아직은 드문 시스템들이 실제로 어떻게 성능을 발휘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러시아가 보유한 방공 시스템의 수를 체계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보스 로베텔이 언급한 네 번째 요인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정령부는 매달 수십 대의 방공 유닛을 잃지만 생산 가능한 유닛 수는 제한적입니다. 손실분 보충은 손실 자체의 수준에 비해 심각하게 뒤처지고 있으며 매달 러시아의 방공 자산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리바르가 썼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자료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오신트 분석가 카일 글렌이 우크라이나 공식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월부터 3월 말까지 우크라이나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레이더 시스템을 포함해 85대 방공 장비를 타격했습니다. 이는 2025년에 기록된 소모율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글렌은 이번 증가가 이전 3개월과 비교해 약 240%에 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사실이 2026년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효과가 증가한 것을 거의 확실하게 설명해줍니다. 한편 키우 연구소는 2025년 초 기준으로 러시아가 매달 중장거리 방공 시스템 4기와 단거리 방공 시스템 4기를 생산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러시아는 그해 S-400 부품 생산을 늘렸지만 러시아의 고급 방공 시스템이 생산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러시아인들이 하루 1000대 우크라이나 드론, 이 매일 모스크바를 공포에 몰아넣을 가능성에 공황에 빠지기 시작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측면도 있고 장기적으로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버기 씨는 모스크바 공격이 푸틴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러시아인들의 믿음을 깨트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모스크바는 전쟁을 떠받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전쟁에 반대하지 않아도 공황에 빠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방공망 실패, 공황 마비, 정부의 사전 경고 부재, 모두 영상을 봤는데도 관리들이 통제 중이라 말한 이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는 멀리 있는 평범한 이들의 고통보다 이런 것을 더 중시합니다. 버길은 크렘린이 자신의 권력장치 주변에 불안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씁니다. 버길은 이번 공격들이 러시아 선전기구가 만든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는 환상을 깨트렸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멀리 있을 땐 이 전략이 통했지만 모스크바 드론 공격은 잔혹한 모순을 만든다고 그녀는 쓴다. 러시아가 이긴다면 왜 모스크바가 공격받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가 실패한 국가라면 어떻게 핵 보유국의 수도권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군대가 매일 전진하고 있다면 왜 러시아 내부의 석유시설, 비행장, 공장, 공함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걸까요? 모스크바를 타격한 우크라이나 드론은 단순한 군사적 맘신이 아니라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 신화의 근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평범한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듣고 있는 이야기, 당국,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무적이었던 푸틴 본인의 위치와 이미지에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부비씨 말처럼 장기적으로 모스크바 공격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 푸틴 정권이 무너질 수 있고 러시아가 더 치명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심리학에 따르면 두려움이 클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보호를 원하고 그 보호가 점점 비이성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키 씨가 언급했듯이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점점 심해지는 공격이 나라의 심장부를 강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요구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일반 시민들과 엘리트들 모두 분위기가 훨씬 더 강경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핵 대결로 번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내부자 세르게이 카라가노프 교수와 같은 강경파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술 핵무기를 몇 발 투하해서 억지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그것이 나토와의 전면적인 핵전쟁을 초래할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형태로든 억지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최근 그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드론 생산에 관여한 유럽 국가들에 대한 타격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그는 그 나라들을 재래식 무기로 타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것으로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카라가노프는 이제 평범한 학자가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소련과 러시아 대통령들에게 조언했으며 푸틴 측근 외 러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푸틴보다 더 강경한 태도 때문에 푸틴의 측근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엘리트 대부분은 푸틴의 점진적 접근을 지지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견해가 분명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 예측처럼 러시아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도 대중 분위기가 비슷해 보입니다. 항복이 아니라 더 강하게 타격을 가하고 교훈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한 루안스크주의 스타로베스크를 공격한 이후 러시아 측은 이 공격이 의도적으로 대학 기숙사를 겨냥해 21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가장 강력하게 키이우 등 여러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시 전역이 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스타로베스크 공격으로 러시아의 인내심이 바닥났으며 키이우 공격은 훨씬 더 강력한 새로운 공세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외국 대사관 직원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권고하고 주민에게 행정, 군사시설을 피하라 조언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많은 장거리 공격을 약속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우크라이나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만한 재래식 전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그가 축출될 경우 그 뒤를 잇는 사람이 정말로 빨간 버튼을 누를 의지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계속되어 온 소모전 양상의 전쟁이 훨씬 더 위험한 국면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는 물론 앞으로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버튼을 눌러서 놓치지 마세요. 그동안 혹시라도 우리가 실제로 전면적인 핵전쟁에 직면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국에서 핵전쟁을 버티기에 가장 좋은 장소에 관한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